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와 살고 있는 60대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나이 40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 혼자예요. 그렇다고 빨리 짝을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지는 않아요. 아직 아들의 아내였던 그 아이, 며느리이자 딸이었던 아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억지로 지울 수도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묻어버리기도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들에게 강요할 순 없죠. 제 아들은 봉사기관에서 수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속이 참 깊은 아이였는데 더 넓게,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어요. 일하는 환경이 늘 장애 있는 사람들 천지인지라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짝이나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늙은 마음에 걱정이 되었죠. 30이 지나고 노총각이 다 되어 쉬어 빠질 동안 아들은 제대로 된 여자 하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출근할 때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아침에 출근 전에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단번에 누군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 물어볼 때쯤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사람을 볼 때 까다롭거나 많이 따지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첫눈에 호감이 가는 인상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꿈틀대는 눈썹하며 상대가 이야기할 때 얼굴을 들이밀다시피 하고 인상을 쓰거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말투도 우물우물 하는데 목소리는 어찌나 크던지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건가 싶었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고 중간중간 아들이 한 번씩 제게 더 말해주곤 했습니다. 하필 저런 모자라 보이는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 하고 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를 내오겠다고 둘러댄 후 아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애야,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어른이랑 있는데 표정도 불량하고 말도 기분 나쁘게 틱틱. 내 말도 잘 못 알아들어서 몇 번씩이나 말하게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얘. 결혼 생각 없는데 집까지 누가 데려와. 난 빠르면 다음 달 안에 했으면 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내가 지켜주고 싶어.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줘 엄마.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게다가 엄마랑 성격도 꼭 닮았어. 도대체가 어느 구석이 저와 닮았는진 모르겠지만 더는 아들을 설득시킬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없는 애교를 부려가며 떼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며느리는 조실 부모의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아들이 상견례 소리가 없길래 재차 물으니 그제야 부모가 없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며느리를 딸처럼 잘 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디 그게 말처럼 쉽나요? 진짜 자식도 하루에 12번씩 싫기 일쑤인데 말이죠. 게다가 딱히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는 며느리이니 더 어려웠어요. 그렇게 아들의 사정사정에 못 믿어워도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니 며느리가 숨만 쉬어도 거슬리더군요. 시집살이 같은 유치한 거 누가 시키나 했는데 제가 시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딴에는 제게 잘 보이려고 아침상도 차리고 선물도 주는데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가, 넌 내가 이런 색깔 옷 입는 거 본 적 있니? 이럴 거면 아예 선물을 말거라. 괜히 쓰레기만 되잖아.
그리고 아침상 차릴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우리 아들은 아침부터 일이 많아서 그렇게 무겁게 차리면 안 돼. 고기 같은 거 말고 가벼운 콩나물국이나 건 반찬으로 차려라. 넌 그렇게도 모르니? 센스도 참 없구나. 그냥 마주보고 그때그때 이야기해주면 될 것을 저답지 않게 옹졸하게 굴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연달아 했어요. 그 모습도 어찌나 꼴보기가 싫던지 처음엔 괜찮다라고 하다가 며느리가 또 죄송하다 소리를 꺼낼라 치면 아휴 듣기 싫어 라고 다 들리게 푸념했습니다. 아마 며느리도 그 말이 더 가슴에 꽂혔겠죠. 그렇게 절대 가까워지지 못한 채 지내올 줄 알았는데 계속 미운 시어머니 노릇만 하는 제 모습이 보기 안 좋았는지 신이 노하신 건지 제가 벌을 받았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이었는데 어느 집 나무에서 많이 익은 홍시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밟고 냅다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바닥을 짚은 팔이 댕강 부러졌습니다.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꺽꺽대다가 그 감나무집 주인이 발견하고 절 119에 불러 응급실에 보내주었답니다. 얼마나 재수없다 느꼈으면 집에 가만히 있던 며느리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라면서 말이죠. 제가 꼼짝없이 팔을 못 쓰게 되자 아들은 며느리에게 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엄마가 팔이 많이 불편하시니 당신이 신경 좀 써줘요. 난 퇴근하고 와서나 봐드릴 수 있을 것 같네. 미안해요. 부탁해요. 네, 제가 잘 봐드릴게요. 걱정 말아요.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요. 어찌나 큰 소리로 말하던지 방 안에 있던 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까짓 거 팔 하나 없다고 못 사나 뭐 그리도 불편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물주가 팔 2개, 다리 2개씩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세수 하나 하기에도 어찌나 불편한지 화딱지가 나서 뿌리듯이 세수를 했는데 그 덕에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바보짓을 하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수건을 적셔서 제 얼굴을 닦아주더군요. 꼭 어린아이 대하듯이 말입니다. 전 그 수건을 낚아채서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며느리의 손길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5일 정도 지나고 나니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같이 밥 먹던 아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서 바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어머니를 꼭 씻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전 너무 치욕스럽고 불편해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에게 늘 어려워만 하던 며느리는 처음으로 단호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고아원 있을 때 아이들 많이 씻겨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니까 더욱더 괜찮아요. 며느리는 힘을 줘서 저를 욕조에 앉히고는 제가 민망할까봐 우스꽝스러운 선글라스까지 끼고는 열심히 닦아주었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제가 창피하게 느낄까봐서 말이죠. 그리곤 열심히 수건으로 닦아주고 드라이기로 머리도 말려주었어요. 제가 한사코 거부해도 감기 걸린다면서 열심히 말려주었습니다. 그리곤 집안일을 이어서 하는데 어찌나 손이 빠르던지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거실에 앉아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빨랫대에 산더미 같은 옷들도 척척 개키고 쌓여있던 설거지에 저를 씻기고 나온 욕실까지도 며느리가 지나가면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꼭 가제트 만능팔 같았어요. 그 와중에 목욕해서 노곤했는지 저는 소파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좋은 향기가 나고 노래소리가 들려 천천히 눈을 떴는데 며느리가 저를 눕히고는 그 바로 옆에 누워서 저를 보며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끝이 덜 마른 제 머리카락을 매만지면서 말이에요.
꿈에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며느리였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자 며느리는 절 보면서 잘 주무셨냐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곤 기다렸다는 듯이 상을 차리고는 절 불렀어요. 남편이 어머니께서 삼계탕을 제일 좋아하신다길래 장 봐뒀어요. 지금 막 삶은 거라 맛있을 거예요. 어서 드세요. 제가 잠든 새 언제 시장까지 다녀온 건지 상을 떡하니 차려두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꼭 제가 6살 아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씻겨주고 잠에 들고 또 잠에서 깨서 내가 좋아하는 밥을 먹고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포근한 느낌인지 저도 모르게 주책맞게도 눈물이 흘렀죠. 연유를 모르는 며느리는 또 자기가 뭐라도 잘못한 줄 알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연신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를 외치길래 그런 며느리에게 아니라고 그저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생각이 났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며느리는 제게 닭다리 하나를 뜯어주면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날 엄마 얼굴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서 절 달래주었습니다. 인상도 안 좋고 말투도 이상하고 목소리만 큰 줄 알았는데 속이 참 깊더라고요. 괜히 지난날의 저의 횡포가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을 기다리면서 며느리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툭 하고는 며느리 머리가 제 어깨로 떨어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 씻기고 비위 맞추느라 진이 다 빠졌는지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누이고는 이불을 덮어주려는데 며느리의 귓가에 파란색 보석 같은 게 반짝이는 거예요. 큰 액세서리를 하는가 싶어 머리카락을 들추니 보청기였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귀가 어두울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으니 말이에요. 마침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고 속삭이며 방 안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귀가 안 좋은 거냐, 어떻게 된 거냐며 설명을 좀 해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은 당황한 듯이 말을 못 꺼내다가 저 사람 한쪽 귀는 아예 안 들리고 보청기 낀 쪽은 미세하게 들려. 원래는 나랑 말할 때 수화로만 해. 엄마한테는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안 그래도 저 사람 안 좋게 보는데 장애까지 있다고 하면 더 안 좋게 볼까봐 그랬어. 속여서 미안해. 그런데 나 하나도 안 불편해. 오히려 저 사람이 제일 불편하겠지.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애쓰기도 하고 엄마가 하는 말 거의 못 알아들을 거야. 눈치로 맞추거나 입모양 보고 아는데 그냥 모른 척 해줘. 놀랐습니다. 말투가 조금 어눌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건 그저 태도가 안 좋은 거고 제 말을 가끔 무시하길래 그저 못 배워서 고아원 출신이라서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가까이 다가오길래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건가, 내 말이 거슬리나 하고는 많이 언짢았었는데 그게 다 잘 들으려고 애썼던 거였어요. 제가 한참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안 좋았습니다. 그간의 특이했던 며느리의 행동들이 죄다 장애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너무나 미안해졌습니다. 아들은 소파에서 잠든 며느리를 침대로 옮겨두고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아이들 방으로 다시 들어가 잠든 며느리를 보았어요. 다시 보이더라고요. 매서워 보이던 눈이 이렇게나 길고 이쁜 눈이었는지 찡그리던 눈썹이 어찌나 숱도 많고 가지런한지 늘 크게 벌려 소리치던 입은 피곤해서는 다 터져 있는데 얼마나 지 속도 답답해 터졌을지 말이죠. 그리고 귀에 걸린 보청기, 그것을 조심스레 떼어 협탁에 올려두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치렁치렁 머리 풀고 다닌다고 귀신 같다고 한 소리 했었는데 보청기 가리려고 그랬구나 하며 내려온 머리칼을 쓸어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나 잘못 봐온 인상들이 다 저의 선입견에서 느껴진 것이니 잠든 며느리의 귓가에 미안하다 라고 해주고는 나왔어요.
그 뒤로 저는 아들이 시킨 대로 며느리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전보다는 며느리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내는 일이 없었죠. 되려 잘해주니 며느리가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같이 동네 시장에 가는데 이것저것 야채들을 사다가 단골 생선가게 앞에 섰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께서는 제 등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맨날 혼자 오시더니 웬일로 따님이랑 오셨대? 아주 판박이네, 판박이야. 이렇게 예쁜 딸 감추고 왜 이제까지 같이 안 왔었어? 바빠서? 자세히 보니까 더 닮았네. 목선하며 눈썹까지 이쁜 구석만 닮았네. 전 어리둥절해했지만 며느리는 기분이 좋은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엄마, 고등어도 살까? 몇 마리 살까? 하며 없는 넉살을 다 떨면서 말이에요. 전에 아들이 저와 며느리가 꽤 닮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제 엄마라고 부를래? 라고 했어요. 같이 시장 돌아다니다 보니 딸이랑 다니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내심 부럽기도 했고 엄마 하면서 다니는데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날 엄마 소리 1000번은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시장을 누비면서 엄마 이거는, 엄마 저거는 하고 돌아다녔죠. 더 신기했던 건 시장분들이 며느리가 정말 제 딸인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 싫은 척 하면서도 내심 그 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엄마 거리던 며느리가 정말 엄마가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아이인데 제가 끓여준 청국장을 한술 뜨자마자 마구 헛구역질을 했어요. 며느리는 놀라서 저와 아들에게 식사 자리에서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전 단박에 알았죠. 어쩜 그런 것도 닮은 건지 저도 아들을 가졌을 때 청국장을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찌개인데도요. 아들에게 아무래도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고 바로 산부인과에 데려가 보았어요. 당연히 아이를 가진 것이 맞았고 저와 며느리는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았죠. 게다가 산부인과 의사도 제가 엄마인 줄 알았는지 묻지도 않고 어머니라고 하시더군요. 간호사분들도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나가는 길에 저희가 그렇게 닮았나요? 라고 물으니 붕어빵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모녀지간 같다면서요. 그렇게 손주 소식을 접하고 며느리가 몸이 좀 약했던지라 초기에 산부인과를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대기하던 중에 간호사님이 며느리 이름을 한참 부르는데 며느리가 옴짝달싹하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저는 왜 안 가냐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며느리를 보니 머리를 올려 묶었는데 보청기를 안 하고 온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 며느리를 세우고는 간호사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그제야 귀를 만져보고는 흠칫 놀랬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며느리는 그저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말을 요약해서 입을 크게 벌려 다시 설명해 주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라시길래 제가 수화로 아가 이제 안심해도 된대. 선생님이 산부인과 자주 안 와도 된대. 잘됐다. 그지? 그러자 며느리는 절 보더니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제가 꼭 대견하다는 듯이 말이죠. 한참 되었어요. 제가 수어를 공부한 지 말이에요. 아무렴 아들이 수화 통역사인데 엄마가 돼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며느리까지 수화가 필요하니 당연한 거였어요. 제 어색한 수화에 며느리는 병원을 나설 때까지 웃었습니다. 잘한다면서 엄지를 내밀었죠.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아이가 말이 트임과 동시에 수어까지 알아야 며느리와의 소통이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가끔씩은 아들에게 물어물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배가 조금씩 더 불러오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새벽에 한 번씩 깨서는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자다가 나와서는 소파에 쭈그려 앉아있는 며느리 허리를 어루어 만져주었습니다. 들리지 않을 테지만 내 손은 약손, 내 딸 배는 똥배 라고 읊조리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면 조금이나마 며느리는 덜 아파했고 저에게 기대어서 엄마 엄마 하고는 잠꼬대를 하고 웅크린 채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도 한쪽 가슴이 뭉클하곤 했어요. 꼭 며느리 엄마가 살아있다면 나와 같은 느낌이겠다 싶게 말이죠. 그 엄마 소리가 어찌나 서글프게 들리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잠들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며느리와 꼭 빼닮은 딸아이였죠. 어찌나 순하던지 잘 울지도 않는 아이였어요. 참 애보기 수월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심하게 아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가 아이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전 놀라서 뭐 하는 거냐며 며느리 손을 잡았고 며느리는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얘가 안 울어. 안 울어도 너무 안 울어.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처럼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해? 바로 옆 협탁을 보니 며느리의 보청기가 올려져 있었어요. 빼뒀는지도 모르고 아이가 계속 울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그랬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도 장애를 안고 태어날까봐 불안해한다고 말입니다. 그럴까봐 아이 낳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어요. 다행히 유전되지도 않았고 별 문제도 없다고 했고 말이죠. 그럼에도 며느리는 불안해 보였어요. 아니야, 우리 손주는 안 들리고 벙어리 아니고 효녀야. 엄마 힘들까봐 순하고 울지도 않고 완전 순둥이라 그렇다니까. 보청기 끼고 걱정하지 말어. 나중에 내가 다 잃은다. 엄마가 맨날 꼬집었다고 울라고 때리고 그랬다고. 얘만한 효녀가 어딨어. 그렇지 내 새끼. 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손녀를 안아 올렸고 며느리는 그저 한숨만 크게 쉬었습니다.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갔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렸으니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기 울음소리 안 들린다고 울었던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주 반복하다 보니 그것이 아들 부부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들은 불안에 떠는 며느리가 아이한테 해라도 입힐까봐 걱정했고 그로 인해 며느리를 다그쳤어요. 이제 그만 좀 해. 애 트라우마 생기겠어. 어려도 이러는 거 나중에 다 안다고. 그냥 애가 순한 거라니까. 당신이 저번에 꼬집어서 애 다리에 자국 남았잖아. 이거 학대야 학대. 그리고 안 보이던 멍들도 있던데. 이것도 당신이 그런 거야? 방문 너머로 계속 싸우는 게 들리길래 급하게 들어가서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며느리가 심하게 아이를 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싸움들이 몇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있었다면 그쪽에 했겠지만 며느리에게는 저뿐이었어요. 아가, 다 네 탓 아니고 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어. 난 있잖니. 네가 아프고 속상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아리고 시리다. 아무래도 내 가슴에 너희 친정엄마가 들어와 앉았나 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슬퍼 보이면 그렇게나 가슴이 시려요. 며느리를 슬프게 한 게 제 아들일지라도 말이죠. 제가 그렇게 말할 때면 며느리는 저를 그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라고 꼭 부르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에서까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길래 또 며느리가 아이를 건드려서 울렸나 하고 집에 급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 들어온 소리도 못 듣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며느리 어깨를 툭툭 쳤고 보청기를 빼뒀는지 귀를 만지고는 이마를 탁 치는 거예요.
며느리와 같이 아이 방에 가니 아이가 시뻘건 얼굴을 하고 울고 있는데 앉아있는 모양새가 한쪽 팔이 뒤로 젖혀져 있었어요. 꼭 제가 팔을 다쳤을 때처럼 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팔을 앞으로 당겨 놓았더니 힘없이 툭 다시 쉬로 떨어지는 겁니다. 팔이 빠진 듯 보이더라고요. 냅다 아이를 둘러엎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역시나 팔이 빠졌다더군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죠. 아이 혼자 두면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 아이가 울어서 알아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효녀는 효녀인지 엄마 모를까봐 그리 크게 울어 젖힌 건지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죠.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말입니다. 엄마, 내가 들렸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애기 말도 느리고 날 부를 때 엄마라고 안 불러. 그냥 울어.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하듯이 어깨를 툭툭 쳐. 쟤도 아는 거겠지? 내가 귀머거린 거. 그러지 않고서야. 자책하면서도 자식이 부모의 장애를 너무 일찍 알았다는 사실에 비통해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더 애가 타했거든요. 괜히 다른 애들보다 말이 느린 것 같고 자기 앞에서 아이가 옹알이도 잘 안 한다면서 걱정하고 말이죠. 그래서 말해주었습니다. 네 남편도 그랬어. 내가 혼자 키우니까 말도 느리고 잘 안 울고. 근데 어차피 때 되면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고 귀찮을 정도로 불러대. 걱정 마. 알겠지? 그렇게라도 장애와는 상관없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며느리의 장애는 장애물이 아닌 지름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생일이었던 가을이었어요. 아들 뒷바라지하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챙기고 그 사이 손주까지 생긴 터라 제 생일이 명절 틈새에 끼어서 한 번에 같이 하거나 자연스럽게 넘어가곤 했었는데 며느리 딴에는 그게 계속 걸렸던 건지 정신없이 명절이 지나고는 제게 비밀로 하고 몰래 제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아들에게 저에게 줄 가죽 장갑을 사오라고 시키고선 말이에요. 며느리랑 장을 볼 때 제가 손이 시려서 몇 번씩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더니 그게 계속 생각이 났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 생일을 준비한답시고 떡집에 떡도 맡기고 주문해 놓은 과일들이랑 음식들을 챙기느라 그날도 보청기를 두고 나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 놀라게 해줄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들뜨는 마음에 늘 다니던 집 앞에 짧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죠. 며느리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절 친구들 집에 보내놓은 건지도 모르고 전 오랜만에 회포를 푸느라 떠들고 신이 나 있었는데 먼저 절대 전화하지 않는 아들에게서 계속해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기도 전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길한 느낌 말이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은 꼭 며느리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꼴딱꼴딱 넘어가는 숨을 겨우 몰아쉬며 지금 병원이라고 와달라고 말이죠. 엄마. 나 지금 병원인데 빨리 좀 와. 남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금방 갈 것 같아. 엄마 빨리 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다짜고짜 며느리 숨이 넘어가니 당장 달려오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단 한마디도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닥치는 대로 보이는 차 아무 차나 잡아서는 병원 이름을 겨우 대고 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복도에 널브러지듯 퍼져 앉아있는 아들과 너무나 조용했던 병원은 이미 며느리가 이 세상에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앉아있는 아들을 아무리 부르고 일으켜 세워도 혼이 빠진 얼굴로 병원 침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흰 천이 머리 끝까지 덮여있는 며느리의 손에는 가죽 장갑이 쥐어져 있었어요. 옷은 처음 인사 올 때 입었던 그 원피스 그대로였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며느리만 없었습니다. 실감이 나질 않아서 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그날 동네에 큰 공사가 있었는데 앞에서 공사 지휘봉을 들고 열심히 알려주던 인부의 소리를 며느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들이 돌아서 가던 그 횡단보도를 며느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높은 공사 차량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아픈 거 잘 못 참는 아이인데 아프다 소리 한마디 못 지르고 그렇게 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이래저래 수습하느라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며느리와 지냈던 방에 틀어박혀서는 낮에는 술로 하루를 보내고 밤에는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저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울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순 없었죠. 손주가 많이 어리고 아들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됐습니다. 슬퍼할 새도 없이 지냈어요. 아들을 다시 타일러서 장애 학교에 출근하게 만들었고 손주를 보느라 하루가 빠르게도 지나갔습니다. 지 어미랑 있을 때는 그렇게도 말이 느리더니 아들이 술 기운에 한 번씩 아이에게 말을 걸어서인지 금세 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느리의 빈자리를 느낄 새 없이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갔어요. 훌쩍 10년이 그냥 지나가더군요. 매년 며느리 제사를 지내주면서도 안타까울 뿐 눈물이 안 나는 걸 보면서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라 해도 이래서 남은 남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제 딸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온전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슬픔은 막상 닥쳤을 때 오는 것보다 기억이 날 때 물밀듯이 크게 온다는 걸 말이죠. 손주 학교를 보내고 계절 옷들을 정리하는데 며느리 가던 날 그 차가운 손에 쥐어져 있던 가죽 장갑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장갑을 끼고는 거울을 보는데 손등으로 땀이 떨어지길래 장갑이 많이 따뜻한 건가 했어요. 그런데 제 눈물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소나기처럼 마구 퍼부었어요. 그 장갑을 낀 채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생전에 며느리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것, 쌀쌀맞던 저에게 계속해서 다가와 주었던 것, 임신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 같이 고생하고 힘들어 했던 것 등등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보내고 처음으로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며느리가 절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절로 가슴으로 손이 가더군요. 숨이 막힐 듯이 아팠습니다. 말로만 가슴이 미어진다, 애달프다 했었는데 그 느낌을 단박에 느꼈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던데 어찌나 제 가슴을 치던지 말이에요. 급하게 방에서 나와서는 내내 끼고 있던 가죽 장갑을 다시 넣었습니다. 일부러 잘 안 보이는 곳에 신문지로 꽁꽁 싸서 감춰뒀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해 왔습니다. 집에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급식소 봉사를 다녔어요. 팔이 하나 없는 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 그리고 며느리처럼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이 등등 여러 사연이 가득한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많았죠. 집에 있으면 불편하던 마음이 그 아이들을 보면 위안이 되는지 편해졌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애들은 애들이었어요. 반찬들로 다투기도 하고 더 먹겠다고 싸우고 흘리거나 편식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특히나 며느리와 닮아서인지 같은 장애를 가져서인지 한 아이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말투가 어눌하고 수어를 주로 쓰다 보니 표정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올 때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더 달라는 듯이 말이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더 챙겨주면서 먹고 싶은 거 나왔을 때는 아줌마 이거 더 주세요 하는 거야. 알았지?
말 안 하면 나도 몰라. 못 주지. 아줌마 해야 돼? 수화만 주로 써서 그 말하는 게 그리도 어려운 건지 몇 달이 지나도록 입도 뻥끗하지 않더라고요. 아예 말도 못하는 아이인가 생각했죠. 그러다 손주가 어느 정도 크고 저도 더 이상은 여러 아이 케어가 어려워서 급식실 봉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래간 근무했던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는 돌아섰는데 아이들 모두 하교하고 한참 지난 시간인데도 그 아이가 쭈뼛쭈뼛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고 하니 떡볶이라도 사줘야겠다 하고는 학교와 분식집에 데려갔어요. 그때도 계속 말없이 눈알만 굴리다가 떡볶이가 나오니 그제야 먹는데 긴 머리카락이 자꾸 떡볶이에 닿길래 노란 고무줄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저의 손을 쳐내고는 머리를 풀어 헤치더라고요. 며느리와 같이 보청기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게 못내 부끄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너랑 똑같은 거 끼고 있어. 엄청 멋진 건데 왜 가려? 가수들도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거 끼잖아. 아니야? 그리고 귀신 같았는데 머리 올리니까 얼마나 달걀처럼 예쁘니. 예쁘게 묶고 다녀. 알았지? 저의 이쁘다는 말에 제 손에 고무줄을 빼앗아서는 바로 머리를 묶더라고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남들한테 약점을 보이면 괴롭힘 당할 거라고 가리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줌마처럼 이쁘다고 했는데 아빤 그게 싫은가 봐요. 아줌마는 우리 엄마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막 눈물이 났어요. 기억할 엄마도 없어서 그게 슬프다고 했던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게 무슨 말일까 흘려들었었는데 떡볶이 집에서 이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와닿았어요. 제가 며느리와의 기억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눈물이 나듯이 말이죠.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서 쉬이 잊히고 덜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며느리는 제 온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작에 가족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너무 당연한 거라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 피가 섞이고 닮았다고 해서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이어도 장애가 있어도 그게 며느리일지라도 저의 모든 기억에 자리하고 있는 한 우리는 가족입니다. 잊으려고 해도 매년 찾아오는 며느리의 기일이 상기시켜주듯이 가족은 외면하고 잊으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존재, 그 이상입니다. 저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42세 주부입니다. 전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워낙 어릴 적부터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빠와는 다르게 은근한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게 차별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오빠 줘야 된다면서 맛있는 건 따로 챙겨두던 어머니. 오빠 공부가 더 우선이라며 공부는 내가 더 잘했지만 오빠의 유학이 먼저였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남자가 더 유리하고 우대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죠. 이런 게 남녀 불평등인 건가 느낄 때쯤 시댁에 입성하게 되면서 되려 역차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동안에는 여성이 천대받고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을진 몰라도 지금은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고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댁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굉장한 여성 우월주의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런 집안 분위기는 상견례 때부터였어요. 아들만 5인 집안이라서 시어머니 되실 분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세시다고 남편에게 들었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어르신들께서 절 보시자마자 너무 다정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눈에서 꿀이 떨어질 듯 절 바라보시는데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날 저렇게 안 보는데 처음 보는 그것도 시어머니가 날 그렇게 보시다니요. 그저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의식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계속 저에게 질문만 하셨습니다. 우리 아가는 뭘 좋아하나? 얼굴도 굽게 생겨가지고 말도 예쁘게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안 이쁜 구석이 없네. 대우받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은 오히려 너무 낯선 모습이라면서 절 보고는 입을 삐죽하더군요. 시아버님도 그러시긴 했지만 특히나 시어머님께서 절 너무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대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형제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들께는 엘사 저리 가라 차갑기 그지 없으신데 동서들에게는 저에게 대하는 것처럼 한없이 다정하셨습니다. 무슨 불효자들을 대하듯이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동서들이나 제가 딸인 줄 알 겁니다. 게다가 그런 자리면 며느리들이 주방에 박혀 있을 텐데 저와 동서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었습니다. 절대 주방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죠. 음식들은 하루 전에 시어머님께서 일부러 저희 생각해서 1차로 해두신 게 있었고 그 외의 것들은 업체에 주문해서 받아서 쓰셨어요. 그리고 차리거나 정리는 남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슬쩍 옆에 있던 동서에게 물었어요. 원래들 이러는 건지 저 왔다고 신경 쓰는 건지 하고 말이죠. 그러자 둘째 동서가 걱정 마셔요. 이 집 원래 그래요. 여자 손이 귀하다 하세요. 시어머님이 아들들이라면 치를 떠세요. 남자 지겹다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집안이 있긴 하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무슨 판타지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같이 한자리에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연신 제게 남편과 결혼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으쓱하고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동화 같은 시월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을 줄 안다고 계속 잘해주시니까 의심만 들더라고요. 이 집 안에 내가 모르는 흠이 있나? 남편에게 하자가 있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 따져 물었어요. 혹시 재혼이나 집에 큰 빚이 있냐면서 말입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절 보며 그저 웃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아들들 키우면서 너무 호되게 당해서 막내는 딸을 낳아야지 하고 낳았는데 그게 남편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이 태어나고 학교 들어가기까지 없었대요. 그저 막내야 라고 불렀고 시어머니께서 잘 앉지도 않으셨다고 그 정도였다고 말이죠. 게다가 커가면서 형제들끼리 피 튀기게 싸우고 사고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니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은 집 밖으로 형제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답니다. 문제라도 한번 일으키면 밥도 안 주셨대요. 굶어 죽던 말던 말이죠. 제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아들 5이면 그렇죠. 저 같아도 힘드셨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전 오빠가 늘 왕처럼 군림하던 모습만 보고 커서 그런지 알아서 굽히는 버릇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도 저보다 아랫사람인데도 남자라는 이유로 제가 뭘 챙긴다든지 먼저 먹게 하고 상차림 준비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하고요. 늘 전 뒷전이고
남자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거죠. 그 버릇이 시댁에 있을 때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괜찮다는데도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인처럼 굴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웃으며 괜찮다고 앉으라던 시어머니께서 들고 있던 수저를 상에 탁 내려놓으시고는 아가, 앉아. 너 여기 시중 들러 시집 온 거 아니다? 라며 처음으로 호통을 치셨어요.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의 말씀에 주방으로 달려와서 저를 모셔 가셨습니다. 어서 앉아서 밥 먹으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남편이 제가 하던 걸 마무리했죠. 시어머니께서 친정에서 어떻게 가르친 거냐면서 뭐 그렇게 안절부절이냐고 혼내셨어요. 그렇죠. 그놈의 오빠 하인 근성이 어디 갈까요? 시집을 왔는데도 제 오빠놈은 아직도 제 아들 같거든요. 뭐든 똑부러지게 할 줄을 몰라서 저한테 전화하고 해달라고 징징대요.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시댁에서 지내면서 많이 느낍니다. 남녀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제 부모님의 교육이 너무 잘못됐었다는 걸 말이죠. 시아버님들과 남편의 특징은 절대 입으로만 하질 않아요. 모든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남 행동에 훈수도 두지 않습니다. 허세 그런 것도 없어요. 겸손하고 여자여도 동등하게 존중하고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전 당연히 요리는 여자가 해주는 거고 집안일도 여자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역시 달랐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거의 주방에 계세요.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께서도 굉장히 가부장적이셨는데 셋째 아주버님을 낳고 시어머니께서 거의 돌아가실 뻔하셨대요. 그때 크게 충격받으시고는 주방 일을 돕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방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바보가 따로 없어서 많이 느끼셨대요. 남자도 집안일을 다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바깥에서 하는 일은 한 명이 빠지면 대체자가 있지만 집안일은 엄마 하나가 빠지니 아무도 대체할 수가 없다면서 충격이었다고 말이죠. 1년을 넘게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셨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혼자 차근차근 하시면서 형제들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쳤다 했습니다. 제 남편만 봐도 쌀 씻어서 밥 안 치는 것만 딱 봐도 아주 기가 막혀요. 솔직히 국 끓이는 건 저보다 잘해요. 게다가 얼마나 깔끔한지 남편 혼자 사는 집에 처음 갔을 때는 저 온다고 쇼하는 건 줄 알았는데 먼지 한 톨이 없더라고요. 불시에 갔을 때도 말이에요. 시댁도 장난 아닙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아주버님 한 분 손에 찍찍이가 들려 있습니다. 다른 아주버님께서는 차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바로 닦아요. 제가 설거지거리를 갖다 두면 바로 담그고 그 자리에서 장갑 끼고 엄청 빨리 닦습니다. 이따가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닦아야 잘 닦인다면서 그냥 웃으세요. 살림에 있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완벽 그 자체입니다. 보면 볼수록 칭찬할 것밖에 없는 집안이었어요. 되려 친정에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한심한 오빠를 갈궜습니다. 그런데 대화 끝 무렵에 친정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시댁은 시댁이다. 결국 남이다라면서 안 하시던 셈을 내시더라고요. 괜히 비교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시댁 생활이 내 집처럼 익숙하고 편해질 무렵 남편과 장을 보고 있는데 마트 안에 어떤 젊은 애기 아빠가 어린 딸과 손잡고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의 눈이 그렁그렁해져서는 너무 부럽다고 저게 자기 로망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꼭 딸바보가 될 거라면서 자식은 무조건 딸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아니고? 라고 물었더니 치를 떨더군요. 남자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살고 남중 남고를 나와 남자라면 이가 갈린대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설 때마다 집안에 그 남자 특유의 퀴퀴한 냄새도 너무 싫대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끔 집에 올 때마다 그 냄새가 나는데
집에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빨리 아이를 가지자고 딸로 가지자면서 저에게 무척이나 안겨댔어요. 딸 아들 정해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삼신할머니랑 절친도 아니고 뭐 점지 청탁할 수도 없고 순리대로 하는 거라며 남편에게 머리를 쥐어박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면 별로 정이 안 갈 것 같대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낳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전 오빠와 많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싫다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했어요. 자식이면 다 똑같은 거지 그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까지도 남편의 그 태도에 설마 했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 낳아보면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옆집 아이를 잠시 맡아주게 되었어요. 옆집 맞벌이 부부가 사는데 두 분이 같이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흔쾌히 맡아주신 거죠. 한두 번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아이가 자연스레 시어머니를 따르기도 하고 거의 가족 같아 보였거든요. 아이를 보시면서 제게 한마디씩 하시는데 남편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식은 꼭 딸을 낳아야 한다면서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귀한 세상이다. 딸 낳으면 절 업고 다니시겠다면서 계속 딸 하시는데 귀에서 그 딸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자식인데 딸아이라고 어찌나 예뻐하시던지 남자 형제만 줄곧 키워서 이런 느낌을 손주에게나 느끼실 텐데 아주버님들 자녀도 모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시는 듯 보였어요. 게다가 요즘은 애를 하나씩만 낳잖아요. 동서들도 더 낳을 생각 절대 없다고 쐐기를 박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시부모님의 온 기대와 희망, 행운의 여신인 거죠. 뭘 낳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도 참 눈치도 빠르시지. 얼마 안 지나서 아이가 생겼어요.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우뚝하고 헛구역질 한번 했는데 그때 가족들의 그 시선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초롱초롱한 눈으로 절 바라보고들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 병원에 가서 바로 검진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눈빛의 기대감에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서니 공주님 집도 그런 공주님 집이 없어요. 장미꽃을 깔아두시고 잔치상을 차려두고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순간 아이를 가진 기쁨보다 이 기대에 내가 보답을 못하면 난 정말 끝장이다. 그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대박이었어요. 아가, 그래서 딸이래? 아님, 아들? 옆에 있던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거 아직 모른다고 아기가 콩만하다고 알려주었고 시어머니는 시무룩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다시금 언제쯤 알 수 있냐면서 캐물으셨습니다. 올린다라고 하죠.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패가 뒤집어지기 직전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온갖 주변의 잡지식과 미신을 빌려 아들도 딸로 바꿀 수 있다는 방법들을 습득했어요. 제대로 잠도 안 오더군요. 막 먹기 바쁠 때인데 이상하게 입맛도 별로 없었어요. 걱정이 돼서 말이죠. 제가 잘 안 먹고 몸이 안 좋아 보이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 아들 같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아들을 가졌을 때 너무 몸이 힘드셨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너무 초조해졌습니다. 계속 뱃속의 아기한테 저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아가야, 넌 딸이다. 엄마 좀 살려줘. 넌 예쁜 딸인 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차 들른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발 알려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마구 졸랐어요. 꽃신인지 축구화인지만 알려달라고 말이죠. 한숨을 크게 쉬시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못내
아직은 잘 안 보이지만 일단은 꽃신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께 알려드렸어요. 꽃신을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이죠. 남편은 저를 안고 마구 뽀뽀를 해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울기 직전이셨어요. 무슨 제가 나라라도 구한 줄 알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 식구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주딸이 나오면 필요할 게 많겠다면서 이것저것 벌써부터 사기 시작하셨어요. 반나절이 채 걸리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아이의 초등학교 책가방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공주님 같은 드레스 옷들과 알록달록 여자아이 용품들 뿐이었어요. 남편은 아이 이름을 뭘로 짓냐면서 걱정하더니 이튿날 바로 장명을 받아왔습니다. 꽃 같은 아이라니 꽃 화자를 넣어서 말이죠. 저 또한 딸아이일 것으로 알고 태교할 때도 계속 예쁜 여자 연예인 사진만 보고 딸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정말 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신 할머니가 화가 나신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건지 얼마 지나 찾아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달이 어느 정도 차서 명확히 보인다며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키시며 보여서는 안 될 고추가 보인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다행히 아들이네요, 아들. 여기 조그만 고추 보이시죠? 녀석, 그동안 엄마 속 썩이려고 꽁꽁 감춰두더니 이제야 보여주네. 전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 돼라고 소리를 질렀고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제 비명을 들었을 겁니다. 의사는 저의 행동에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아들을 못 낳을까봐 걱정하는 줄 알았더라고요. 검진이 다 끝났음에도 전 미동도 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간호사 분들과 의사분께서 저를 달래시느라 애를 먹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진상을 부렸었네요. 검진을 다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닫았어요. 배가 크게 불러올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오는 배와 함께 제 근심도 같이 크게 불러올랐어요. 출산을 몇 주 앞두었을 때쯤 남편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겨우 이야기했어요.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이죠. 누가 봐도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금방 괜찮다고 절 안심시켜 주더군요. 낳을 때까지는 시댁에 비밀로 하자고 남편이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부모님 기대가 너무 커서 남편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날 이해해 주는구나 하고는 너무 고마우면서 미안하고 말하고 나니 제 속은 참 편해졌어요. 아무리 딸딸거렸어도 지 자식인데 그럼 똑같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그저 남편이 절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였어요. 자다가 배가 불편해 몇 번을 뒤척이다 화장실에 가려는데 옆자리에 남편이 안 보였어요. 물 마시러 나갔나 하고 바깥을 둘러보는데 거실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방에서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아이 드레스에 코를 박고 울고 있는 겁니다.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된 남편이 애기 옷으로 급하게 코를 닦더니 저를 보는데 누가 보면 진짜 애가 죽기라도 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 모습에 정말 서운한 거 있죠. 제 배는 남산만한데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애 때문에 저렇게나 실망해서 우는 꼴이라니 말이에요. 여보, 지금 내가 아들 가졌다고 그렇게 우는 거야? 내 생각은 안 해? 아까는 괜찮다며. 진짜 짜증나게 왜 그래? 아니, 속상한 건 속상한 거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이 몰라. 난 딸
딸 바보 하고 싶다고. 아니, 이런 그냥 바보가 정말. 저딴 게 애 아빠라니. 전 그냥 불 끄고 문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더 들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저는 꼭 제가 뱃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실망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아이에게도 괜히 미안하고 걱정만 앞섰습니다. 믿었던 남편놈도 저 모양이니 말이에요. 드디어 출산날이 다가오고 뱃속의 아이도 뭔가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예정일에 나오지 않고 한참 지나서야 나왔어요. 꼭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듯이 말입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낳고도 한참을 모르시다가 간호사분이 예쁜 아드님이라고 말하며 보여드리자 그때야 알게 되셨어요. 알기 전에는 너무 이쁘게 생겼다면서 며느리 닮아서 곱다. 여기 있는 어떤 아기들보다 이쁘다면서 뛸 듯이 기뻐하셨죠. 아들이라는 걸 알자마자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어색한 듯이 남자애가 곱게 생겼다면서 신기하다는 어투로 바뀌셨죠. 제가 태교를 정말 잘한 건지 아이가 정말 이쁘긴 했어요. 딸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녀석 나중에 여러 여자 올리겠다 싶게 생긴 거 있죠. 시댁과는 다르게 친정에서는 축제였습니다. 세상에 귀한 아들을 낳았냐면서 처음으로 친정 엄마가 절 대견해 하셨어요. 제가 전교 1등을 할 때도 별 반응이 없던 엄마였는데 참 그 대조적인 상황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오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 되려 저를 좀 챙기라면서 절 두둔하고 손주 보는데 빠져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시댁 어른들께 보여주시면서 우리 딸 너무 장하지 않냐고 축혀 세우셨는데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꾹 참던 한마디를 뱉으셨죠. 네, 또 아들이네요, 사부인. 집안에 남자가 넘쳐나는데 또 아들이에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그 병실안이 싸해졌습니다. 간호사분과 친정 식구들까지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전 그저 고개를 돌렸죠.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은 죄인이요. 서러워서 울었어요. 아이 낳은 것도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몸 아픈 거 안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언제 싹 치운 건지 돌아온 집에 아기 방에는 알록달록한 물건들이 싹 정리되어 있었고 왠지 이전보다 더 조용해진 듯한 집안 분위기가 있고 절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조선시대 때 딸을 낳은 중전의 느낌이랄까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그저 의무만 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절 딸처럼 대해주셨지만 저에게 해주시는 반의 반도 제 아들에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씩 아이를 보면서 한숨을 쉬시는데 점점 기분이 나빴습니다. 되려 친정 엄마께서 집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손주가 자꾸 눈에 밟힌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주에 한 번씩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에 가면 저는 아들 낳은 중전이었거든요. 상점 갔던 오빠도 저에게 물을 떠다 바쳐야 하고 우대해 주느라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아이가 커가고 말을 떼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쯤이 되었을 때였어요. 외출했다가 제가 집에 들어서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들고 있던 그릇을 뺏어드니 방 안에서 남편이 나와서는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찾아서 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지 않냐면서 그냥 내가 할 테니 애한테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보기만 해도 아까운 내 자식을 무슨 벌써부터 집안일을 시키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자신은 유치원 때부터 형제들이랑 다 했다면서 교육상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남편이랑 크게 다퉜어요. 전 여전히 아이에게 냉랭한 남편 태도 때문이고
남편은 자신이 자라온 그대로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었죠. 저도 어릴 때부터 집안일 많이 하고 자랐지만 남성 우월주의 가득한 친정 엄마조차도 중학생 때쯤이나 저한테 집안일을 시켰지 그렇게 작았을 때부터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 태도도 너무 싫었어요. 제가 남편과 다투자 옆에서 거드시는데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면서 남편 편을 드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들 교육은 남편에게 맡기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옆집이 최근에 낳은 둘째 딸을 안고 계시는데 참 기가 찼습니다. 남의 자식을 아주 예뻐 죽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몸소 봐주시면서 말이죠. 남이어도 딸이면 된다는 건지 점점 시댁의 그 소신이 싫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아들 낳은 내 죄다 내 죄야 하면서 한 번 더 곱씹었습니다. 그놈의 아들은 강하게 키운다는 마인드 때문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겠다고 나간 아들이 얼굴이 다 까져서 돌아왔어요. 그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얼굴 반이 날아간 아들을 보면서 놀래지도 않고 자기도 많이 넘어지고 다치면서 탔다나 뭐래나 개소리를 해대는데 정말 점점 커가면서 아이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사랑받지 않는 느낌이라는 걸 말이죠. 틈만 나면 외할머니네에 가자고 저에게 졸랐어요. 친정에 가면 친정 엄마가 정말 예뻐하시거든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리고 친정에 한번 가면 애가 시댁에 다시 안 가려고 해요. 할머니랑 아빠 너무 무섭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친정 엄마께서는 한마디씩 하셨어요. 시댁에서 대체 어떻게 애한테 하길래 애가 이렇게까지 경기냐고 말이에요. 전 그저 아들 교육 엄하게 하신다고만 둘러댔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딸인 줄 알고 기대했다가 아들이라 실망해서 그렇다고 어찌 말하나요. 아들이 호칭하는 것도 좀 남달라요. 저한테는 엄마 하는데 아빠한텐 벽이 있는지 아버지 이래요. 남편은 아들이 장남이니까 좀 무게감 있게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하는데 그게 무슨 무게감인가요? 거리감이죠. 그놈의 가짜는 교육관에 치를 떨고 있는데 하루는 옆집 딸아이 둘이 또 집에 맡겨진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옆집 딸 둘과 제 아들이 같이 놀고 있었는데 옆집 첫째 딸이 장난을 치면서 제 아들에게 장난감을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찍혀서 피가 맺힌 거예요. 아들이 놀라서 크게 울었고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셨는데 그저 반창고 붙이면 된다면서 연고만 발라주셨더군요. 나중에 와서야 제가 반창고를 보고 물으니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폭발해서 시어머니께 내질렀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흉지잖아요. 그 집에 엄마한테 따지셔야죠. 그리고 우리 애가 딸이어도 그러셨을까요? 앞으로 옆집 애들 봐주지 마세요. 제가 싫어요. 은근히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자 조금은 눈치채셨는지 그저 자주 봐주진 않고 정말 급할 때는 봐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남편이 이마와 팔꿈치를 가리키며 오래된 흉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유난이라면서 말이죠.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놈의 남자애들 다 그러고 큰다 라면서 말이죠. 2번 컸다가는 아주 사달 나겠어요. 아들이긴 하지만 애를 어릴 때부터 너무 기를 죽여놔서 그런지 여자애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하고 다 져줘요. 성향이 굉장히 여리고 감성적인 아이거든요. 시댁에선 그럴수록 더 남자답게 강하게 키우면 된다고 하지만 억지로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린 아이일수록 더 조심스레 감싸줘야죠. 그러던 중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명절날 사람들이 많아 정신없이 있다 보니 뒤늦게 아이가 안 보이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디 있는 건지 한참을 둘러보던 와중에 방에서 뒤늦게 나온 제 아들의 모습에 전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서 찾은 건지 예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딸인 줄 알고 사뒀던 아기 원피스를 입고서는 머리에 리본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예쁘냐고 하는데 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이쁨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나 할까? 제 손주 아닌 남의 손주딸을 더 이뻐하는 시어머니 모습에 손녀딸이 되면 자기를 이뻐해 줄까 하고 아들이 그렇게 용을 쓰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눈물에 집안이 숙연해졌죠. 남편도 내심 반성하는 눈치였고 말입니다. 그래도 아이의 노력이 통하긴 한 건지 집안 식구들이 어색하지만 조금씩 아이한테 다정하게 대했어요. 식구들도 조금씩 노력이란 걸 하기 시작한 거죠. 마음으로는 안 우러나겠지만 말이에요. 어찌 보면 본인들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으니 어색할 수밖에요.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저에게 또다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동서들처럼 둘째 계획이 없었는데 남편이 제게 아이 안 생기게 수술했다고 뻥을 쳤더라고요. 이상하게 계속 배가 고프고 먹을 게 땡겨서 확인해 보니 임신이 맞았습니다. 첫 아이 때와는 다르게 식욕이 엄청났어요. 너무 먹어대서 이게 사람인가 식충인가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남편과 시댁의 기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발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기대들을 하는데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첫째 걱정뿐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들이어도 걱정, 딸이어도 걱정이었죠. 아들이면 어차피 같은 취급, 딸이면 첫째가 찬밥이 되니까요. 그래서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 낳으려는 마음을 먹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꼭 아이가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입덧도 없고 아무 탈 없이 예정일에 맞춰 나왔어요. 효녀였죠. 딸 아이라는 건 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입을 닫고 아들인 척하고 있었어요. 그냥 같은 자식이지 머리부터 첫째에게 차별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이가 나오고 집안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어요. 딸 바보가 꿈이라던 남편은 이전보단 늙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안고 몇 바퀴씩을 돌고 힘이 넘쳐나는 듯 보였고 시어머니께서는 첫째를 낳았을 때 그 무심함은 어디 가고 우시면서 절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첫 딸이라면서 너무 감격스러우시다면서 말이죠. 거기 계셨던 간호사분들께서 이런 분위기 처음 본다면서 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옆방의 며느님은 딸 낳았다고 초상집 분위기라면서 말이죠. 전 뭐라 말을 보태기도 지겨워 그저 내내 했습니다. 다행히 첫째는 중학생이라서 집안일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친구들 만나고 게임하기 바빴거든요. 남자애라 그런지 자기 동생이 생겼대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 펼쳐졌어요. 집안에 꽃길이 만들어져 있고 한눈에 보이는 진수성찬,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 되어 꾸며진 아기 방까지 이 사람들 정말 어지간하다 싶었죠. 남편이 더했어요. 가족들끼리 밥 먹으면서 술도 한 잔씩 하는데 남편이 또 찌질이같이 찔찔 짜는데 자기 딸바보 못할 뻔했다면서 딸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딸이 어릴 때 뭘 할 거고 크면 뭘 할 거고 계획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이 결혼식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나와서는 또 찔찔 짜는 거예요. 애 결혼하면 너무 마음 아프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딸 된 입장에서 단언해 주었어요. 결혼할 때 딸은 별로 마음 안 아프다고 말이죠. 남편이랑 살 생각에 행복한 생각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아서는 진상을 피우는데
그 와중에도 가족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제 딸은 공주님으로 불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딸이 태어나고부터 옆집 딸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봐주지 않았고 말입니다. 너무 이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사실 제 딸이긴 하지만 귀엽긴 해도 예쁘지 않아요. 딸은 아빠를 닮는다더니 정말 아빠 붕어빵이거든요. 남편의 주먹코랑 납작한 이마를 빼다 박았답니다. 예쁜 건 첫째 아들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아직 중학생인데 또래 여자친구들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할 정도로 말이죠. 둘이 바뀌어서 낳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첫째는 몇 달을 여동생 쳐다도 안 보더니 제가 한 번씩 부탁을 하면 너무 능숙하게 아이를 잘 봤어요. 기저귀도 잘 갈고 분유도 너무 잘 먹이고요.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또 특훈을 했더라고요. 장가가면 아기한테 다 할 거니까 미리 배워두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겠죠. 첫째 때와는 다르게 남편은 쏜살같이 퇴근해서는 집에 왔습니다. 제가 힘들 겨를도 없이 둘째를 젖만 안 먹였지 거의 보살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님께서도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려고 난리셔서 아마 제 품에 안은 횟수보다 시댁 식구들이 아는 횟수가 더 될 겁니다. 첫째가 고등학교 들어갈 쯤이 되니까 둘째가 말이 트여서 엄마 아빠를 내뱉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그냥 아빠 말고 내 아빠라고 강요했습니다. 애도 지쳤는지 몇 번 만에 내 아빠라고 해주더군요. 이제 첫째는 머리가 많이 커서 남편과 거의 싸워요. 예전에는 기가 죽어서 아버지 했는데 이제는 아빠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둘째 양육 방식에 대해서 다투는데 그게 그렇게 웃깁니다. 아주 놀고들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매일 싸우던 남편과 아들이 둘째 방에서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대화에 전 처음으로 남편과 아들이 든든했습니다. 네가 첫째니까 혹시라도 엄마랑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둘째 잘 지켜야 돼. 알았지? 사람 일 어찌 될지 몰라서 걱정돼서 미리 말하는 거야. 별 걱정 다 하네.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둘째는 아빠보다 날 더 좋아해. 차별받고 자랐지만 정말 단단하게 자란 아들과 딸바보인 줄 알았지만 든든한 남편, 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낳은 죄인에서 딸 낳은 중전이 된 복잡 미묘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여자, 남자 가르고 차별을 두지 말고 선입견 없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